저는 20년 전 남편과 이혼할 때 쓸모없다며 떠넘겨준 땅 하나와 낡은 건물 하나를 들고 세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개발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지금은 매달 억대 월세가 들어오는 건물주가 되었죠. 그런 제 앞에 20년 전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남편이 노숙자가 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련아, 나 좀 용서해줘. 그때 내가 준 땅 우리 다시 나눠 갖자.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 남자를 보며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 지금부터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2, 이름은 정세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가장 기적 같았던 20년을 조용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 통의 이상한 봉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년 전이었어요. 남편과 세 딸 그리고 저는 평범하지만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죠. 저는 아이들 챙기며 조용히 살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큰딸은 고등학생, 둘째와 막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가족이 영원히 이렇게 함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신문을 가지러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소도 없고 발신인도 없는 봉투였습니다. 손으로 집어들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줄이 선명하게 떠있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테스트기가 마치 뜨겁게 달궈진 쇠처럼 느껴졌고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누가 왜 이런 걸 보낸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제 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출근하기 전 떨리는 손으로 그 테스트기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뭐야 이게? 누가 장난치나 보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때 처음으로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태연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계속 모른다고 누가 장난친 거라고 잡아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불안하게 보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그렇게 저는 남편의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공장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한 젊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살 겨우 넘었을까 싶은 딸뻘 되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들어온 순간부터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눈빛이 마치 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자다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저함도 없이 당당하게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언제 이혼하실 건가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고 귓가가 먹먹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를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이렇게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났고 그 여자는 이미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와 차에 탔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핸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서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 만나는 거 맞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세련아, 제발 이혼해줘. 나 그 애랑 살고 싶어. 그 순간 제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그 젊은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자고까지 했습니다. 그 같은 집에서 제 눈앞에서 그 여자와 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춘기였던 첫째와 둘째 아이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딸은 아버지를 보며 아빠 죽어버려 라고 소리치며 방문을 쾅 닫았고 둘째는 며칠을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는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내연녀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딸을 말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발요. 하지만 그들은 차갑게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딸 사랑하는 걸 왜 말려요? 그건 당신네 가정 문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현관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편은 없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땅 2,000평이랑 건물 하나 줄 테니 이혼하자. 그 땅은 당시 그린벨트라 가치도 없었고 건물도 낡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턱없이 적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싸우는 삶을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종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였고 가진 건 그 쓸모없어 보이는 맹지와 낡은 건물 하나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가끔은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제 얼굴을 보는 딸들의 눈빛을 보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 정말 모를 일이더군요.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린벨트가 풀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TV 뉴스에서 그 지역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받은 땅이 개발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던 지역에는 IT 기업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고 건물 가치가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그 쓸모없어 보이던 땅이, 그 낡은 건물이 이렇게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를 걸어와 이 땅 팔 생각 없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토지를 샀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을 읽고 전문가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인터넷으로 시세를 조사하고 개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건물을 사들이며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사기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개를 해준 적도 있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를 세 딸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마다 딸들의 도시락을 싸고 밤마다 공부하는 딸들 옆에 앉아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진학 문제로 고민할 때는 함께 학교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혼수 준비를 하면서 신랑 집에서 은근히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신부 집이 좀 어려운가 보내라는 식의 말들이었죠. 저는 그런 말을 듣는 딸이 속상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큰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죽지 말고 살자. 엄마가 내 편이야. 그리고 딸에게 10억 원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신혼집 열쇠를 건네는 순간 큰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저는 그 사이 억대 수익이 들어오는 건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조용히 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고급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 하나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타 있고 수염도 덥수룩했고 옷은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야, 정세련 맞지? 나다. 너희 남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20년 전에 버림받았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망했다고 했습니다.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연녀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그 여자는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고 자신이 낳은 아이마저 남편에게 떠넘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관에서 방 하나 얻어 살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심도 분노도 그리고 묘한 허무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다고 말하자 첫째와 둘째는 전화기 너머로 단칼에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아빠 안 볼 거야. 절대로. 첫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웠는데. 절대 용서 못해요. 둘째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그 아이는 달랐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빠인데. 한 번은 보고 싶어요. 막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이혼할 때 중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막내딸과 함께 전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막내딸이 들어서는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전 남편도 오열하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아버지를 만나 기뻐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막내딸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전 남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내용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들리는 대로 부자 됐더라.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버려서 벌 받는 건가? 세련아, 나 좀 용서해줘. 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렇게 말하더군요. 20년 전에 내가 준 땅. 그거 다시 나눠 갖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쓸모없다며 던져준 그 땅으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은 알기나 할까요? 그 땅으로 딸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고 밤새 걱정하며 살아온 세월을 이 사람은 이해하기나 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뒤 첫째와 둘째에게 전 남편의 말을 전했습니다. 두 딸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절대 안 돼. 아빠는 우리 버렸어.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첫째는 눈물까지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막내딸은 달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작은 전셋집이라도 해드리면 안 돼?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막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여관방에서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밤을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만 뜨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버린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딘 제 딸들에게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그리고 제 인생 마지막 페이지를 어떤 마음으로 채워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가끔 밤에 거울을 보면 주름진 제 얼굴이 보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제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 버림받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그 사람을 위해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딸들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딸과 둘째의 분노도 이해가 되고 막내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그 마음 하나로 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제 딸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언젠가 저의 이 선택을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사연을 이어가는 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